안녕하세요. 희망과 용기 박형입니다. 제목이 빙강이에요. 수험생들한테 빙의가 돼가지고 제가 수험생 입장이 돼서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고 버릴 거 버리고 풀 수 있는 걸 확실하게 골라서 풀고 그렇게 풀었을 때 점수가 얼마나 나올 수 있나 이걸 같이 한번 먼저 해본 다음에 앞으로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좀 간단하게 좀 먼저 분석을 해보면 상위 난이도가 17개, 하위 난이도가 11개. 작년 시험 33회 문제가 상위 난이도 17개, 중간 난이도 9개, 하위 난이도가 14개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34회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작년에 상위 난이도 17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의 뭐 접근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손대기가 어려운 문제들만 이제 분류가 된 거고, 이번 34회는 내용 자체는 상위 난이도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공부가 좀 잘 된 분들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중간 난이도 문제 중에서 하위 난이도로 분류할 수 있는 섞여 있기 때문에 막상 시험 문제 풀고 나면 작년보다는 점수가 더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각 문항별 난이도를 쭉 분류한 건데 12번까지가 국토기법이에요. 근데 국토기법이 작년에는 상위 난이도가 국토기법에서 뭐 한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시험에는 상위 난이도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가 대략 5개나 되다 보니까 국토기법이 좀 어려우면 실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대신 도시개발법은 작년보다 많이 쉬웠습니다. 한 문제만 좀 어렵고 나머지는 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한 5문제 됐었고, 정비법은 작년도 어려웠는데 올해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정비법에서는 풀만한 문제가 한 2개 있었고, 그 다음에 65번부터 71번까지가 주택법 문제들인데 작년에도 주택법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도 주택법이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섞여 있는데 3문제 정도는 아주 상위 난이도 굉장히 어려웠고, 중간 난이도가 한 2개, 하위 난이도가 한 2개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 4개 정도는 풀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72번부터 78번까지가 건축법인데 건축법이 상위 난이도로 분류될 수 있는 게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는 그래도 문제는 어렵지만 답은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하나 섞여 있어가지고 한 3개 정도는 아예 풀 수가 없었고, 한 4개 정도는 그래도 이제 해결 가능한 이런 문제였습니다. 농지법은 둘 다 이제 평이하게 좀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정도 분류가 됐는데, 이제 문제 풀 때는 항상 쉬운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다 버리고 해결 가능한 이런 문제, 이런 거에 집중해서 푸시면 점수는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빙강이니까 내가 수험생들한테 좀 빙의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빙의를 합니다. 빙! 자, 41번 문제. 국토개법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문제인데, 1번, 이거 틀린 거 찾는 문제인데,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 대상 아니다. 이거는 맞는 것. 이거 물건을 쌓아놓는 게 농림지역은 허가 대상 아니다. 이거 무수한 얘기니까 뭐 이거는 뻔한 얘기고, 2번은 수업 시간에 듣긴 들었는데 강조해서 듣는 게 아니라서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넘어가고. 3번은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보전이 2가지, 계획이 3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계획 관련된 지역인데 허가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포함이 안 된다? 이거 틀린 거, 이건 너무 뻔한데 답은 3번인 거고, 나머지는 넘어가고. 42번, 개발행위 규모를 제한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싹 넘어갑니다. 43번, 시도의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이거는 친목계를 매일매일 했다, 1일계 이렇게 외웠는데,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 이거 상업은 아니다라는 걸 주의해서 이제 기억을 했죠. 그래서 춘주건 해당 안 되고, 근린사업 해당 안 되고, 일반공업 맞고, 계획관리 맞고, 상업은 해당이 안 되니까 답은 D국과 리을, D국과 리을이니까 2번. 이건 좀 쉽게 좀 풀리는 문제고. 다음 4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반복해서 들은 건데, 첫 번째 1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그러면 지구와 개발, 요 단어만 떠올린다고 했는데, 지구자가 있거나 아니면 개발되는 지역이거나. 근데 앞에 가보니까 준산업단지, 개발되는 지역인데 지정할 수 없다? 당연히 틀린 거고. 이번에 도시 안에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을 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적 해당 안 된다? 이거 전혀 모르겠고. 3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가 나오면 정택 10년, 아니면 공시해산, 아니면 녹주산, 이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정택 10년이 돼야 되는데 5년이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틀렸고, 4번에 도시외의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계획관리, 도시 밖에서 계획관리를 대상으로 할 때는 계획관리가 50% 이상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나 또는 보존관리가 돼야 된다. 이것도 수없이 들은 얘기니까 이거 틀린 것 확실하고, 5번에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 개발진흥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주, 특, 개, 그러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위치해야 된다. 그리고 관광휴양은 도시 밖에 다 되고 산업유통은 보존을 빼면 다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니까 농림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 지정할 수 있는데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하다 보니까 답은 이렇게 2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좀 어렵지만 하나 이제 푸는 거고. 다음 45번, 주민이 도시공간 이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나오면 기지개, 탤런트 공유, 산에서 만세를 입으로, 이게 딱 줄줄 외운 건데 1번은 기지개 공유, 산에서 입, 지구 단위계, 기반인설, 산업통개발진흥지구 다 맞고 답은 5번. 이거는 좀 쉽게 풀리는 사항이고. 자, 46번, 도시군관리 결정 실효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 저 지구 단위 계획 효력을 잃는다. 효력 상실은 135, 20, 시가와 유보기간. 이거는 국토개법 효력 상실 관련해가지고 수없이 외운 건데 1년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기반인설 부담구역. 2번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5년은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또 5년이 실시계획 실효. 20년은 도시공객설의 실효. 그래서 바로 요 내용. 지구 단위 계획이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헷갈릴까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효력 상실은 굿자 보면서 하나, 둘, 셋, 3년이고 계획의 실효는 개자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회기고. 그러니까 5년 이렇게 외운 거니까 이건 자신 있는데 답은 3번. 다음 47번, 용도지구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인데 옳은 것. 집단 취락지구는 요 집이 개집이니까 개발장벽 안에 있는 취락지구. 1번 아니면 3번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니은번에 복합용도지구는 주거, 유통, 물류, 관광, 휴양 중에서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요게 좀 헷갈리는데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아련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뭐 주거 기능, 상업 기능, 공업 기능, 유통 기능, 물류 기능, 관광 기능, 휴양 기능 요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주거 관련된 건 주거 개발 기능주고 요거 일하는 거는 산업유통, 그다음에 관광약 노는 거는 관광 휴양. 근데 산업 중에서 상업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거 그냥 집중적으로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이게 계속 언급만 하고 넘어가지고 기억이 아련해서 이거 긴가민가 한데 이거는 생각보다 답을 고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 중에 하나 찍어야 되니까 일단 넘어가 버리고. 다음 48번, 입주기재 최소구역 지정 대상. 이것도 공부는 계속 한 건데 찾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아는 거는 주거 공업으로 정비가 시급. 이건 확실히 알겠고 이것도 알겠는데 이거 내용들이 좀 자주 보긴 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다음 49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구역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뭐 당연히 있고. 2번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수립 기준, 작성 기준 다 국토부 장관 확실하게 맞는 거고. 3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용적률 강화 범위가 50%. 이것도 너무 확실하고. 4번에
시장 운수는 개발 밀도 가격 지정 이용할 때 심의. 뭔가를 지정하면 심의는 당연히 거치는 거고. 5번에 기반인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용지 확보를 위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기반인설 부담 구역 지정. 이 두 가지는 중복해서 지정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뻔한 건데 이거 확실하게 5번이 틀린 거고. 답은 5번. 다음 50번.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이거 전혀 공부 안 한 거니까 바로 패스하고. 51번.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이건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시행자는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한테 알려야 된다. 이건 너무 확실한데 출입일 때가 7일이다. 일시사용 등은 3일이다. 이건 뭐 너무 확실하게 배운 거라서 다른 건 몰라도 옳은 거 무조건 1번을 답으로 해야 되는데, 나머지 2번에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일시사용, 임시통로 등으로 일시사용한 사업시행자는 허가받는 게 아니라 행정청은 허가받고, 비행정청은 허가받고 행정청이 시행자는 그냥 통지만 하는 사항인데 14일 안에 이런 얘기 전혀 없고. 3번에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입할 수 있다. 일출 전 일본 후에는 승낙을 받아야 출입하는데 승낙도 안 받고 출입한다? 틀렸고. 4번에 토지 출입에 따라 손실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해서 먼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뻔하게 틀렸고. 5번에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받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 행정청은 허가를 안 받는 건데 허가받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 이것도 틀린 거고. 그래서 답도 확실한데 나머지 내문 다 틀렸으니까 자신 있게 이제 1번인 거고. 다음 52번.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도시군과 결정 의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 시설결정고실로부터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기 수립한다. 단계별 집행기 수립 시기가 원칙은 3개월이고 예외로 늦어도 2년 안에 수립하는 예외가 있는데, 그 2년 안에 수립하는 예외가 이거 자세히 안 본 거라서 긴가민가한데 내용이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긴가민가해요. 원칙은 3월, 예외로 2년. 근데 이걸 보니까 예외를 설명하는 것 같긴 한데 긴가민가하니까 일단 넘어가고. 2번에 5년 안에 시행하는 시설은 1단계. 이거에 확실하게 틀린 거지. 3년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나누는 거니까 뭐 너무 뻔히 틀렸고. 3번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동의받아, 이거나 무조건 민간이라 했는데 공사? 그냥 바로 틀린 거고. 4번에 국토장관은 국가계획 관련될 때 기타 필요하면 특방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건 너무 확실한데 원칙은 사업 시행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운수가 국가계획 관련되니까 국토부장관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너무 확실하고 답은 4번이고. 5번에 시행자는 사업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이 분할하여 나오면 더 읽을 것도 없이 분할할 수 없다? 틀린 거. 분할할 수 있다? 맞는 거. 없다니까 틀린 거고. 그래서 이게 1번 지문이 조금 까다로워서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 답은 4번으로 이거 확실하게 맞는 것 같고 4번. 그래서 어려운데 좀 풀만 했고. 다음 53번. 판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할 때 비례율 공부 안 한 거니까 바로 넘어가고. 54번. 원형지 공급 개발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원형지 공급할 때 방식은 조입 원수니까 조성토지는 경쟁입찰, 원형지는 수의계약. 원형지가 원칙은 수의계약이지만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 이때는 경쟁입찰. 근데 2회 이상 유찰되니까 다시 수의계약. 이거 너무 확실하니까 답은 쉽게 1번이고. 2번 지문은 조건으로 나오면 없다 틀린 거, 있다 맞는 거. 없다니까 바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의 원형지 가격은 조성토지 가격은 감정가격, 원형지 가격은 협의가격.
그러니까 협의해서 뭐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틀렸고. 4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는데 10년. 다만 국가나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되니까 4번도 확실하게 틀렸고. 5번에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 전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한테 매각할 때 잘못됐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시정 요구 없이, 시정 요구는 할 것 같은데 시정 요구도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 뭔가 좀 틀려 보이는데 자신 없는데 뭐 1번이 너무 확실하니까 뭐 5번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답은 그냥 확실하게 1번이고. 자, 55번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조합 맨날 나오는, 또 나왔네. 조합 1번에 근거이사항이 형이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임원될 수 없다. 뭐 결격사에 맨날 외운 거. 집행유예 기간 중 맞고. 2번은 인가를 받았고 변경할 때도 인가인데 앞에 보니까 공고방법 변경, 그리고 공고방법 변경 공주 열심히 왔는데 공주 이건 경미하기 때문에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한다. 이것도 확실하게 틀렸고. 옳은 거를 모두 골라야 되는데 니은번이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니은번 일단 빼버리고 니은번 있는 거를 4번 빠지고 5번도 빠지고 3번도 빠지고 1번 아니면 2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디귿이냐 리일이냐 이걸 또 봐야 되냐. 디귿번에 조합장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 이거는 대위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대표하는 거 너무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일단 답은 디귿 빼버리면, 디귿을 빼버리면 답은 2번. 나머지 확인해 보면 1번 확실하게 맞고, 리일번에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때 50인. 정비사업조합의 대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0글자, 정비법 100명이고 도시개발법 5글자, 그러니까 50인 둘 수 있다. 그리고 대의원 수는 100분의 10. 이거 확실하게 맞는 거고. 그래서 답은 자신 있게 2번이고. 자, 56번. 사업의 시행자인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 사업의 대행. 사업의 대행은 지자체와 같은 공공시행자.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부실기분. 대행을 부실하게 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 부실기분 열심히 온 건데. 그래서 부실기분. 답은 5번.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고. 그러니까 답은 5번이고, 답 57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게 있고 포함시킬 수 있는데,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공모 미개발지고,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킨다? 4가지. 구역 밖의 시설, 세부 목록, 세입자, 단계적 추진. 그 중에 세입자. 답은 4번. 열심히 외운 건데, 외운 게 또 쉽게 나왔고. 다음 58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청산금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시행자는 소유자 동의에 따라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가 있다. 이거 맞는 거고. 원래는 환지 처분 후에, 예외로 부지정 토지는 환지 처분 전에 교부할 수 있고. 2번에 소유자 신청에 따라서 환지 대상에서 대비한 토지.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고. 환지 처분 전에 교부를 하니까 돈을 교부할 때 돈을 주면서 청산금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건 2번이 너무 쉽게 틀렸고. 3번에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다 5년 맞고. 분할해서 나오면 있다 맞는 거 확실하게 맞고. 그 다음에 5번은 위탁 수수료 다 4%. 다 나머지 분도 다 쉽고 답도 쉽고 답은 2번이고. 다음 59번. 정비 기반인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비 기반인설, 말 그대로 기반인설. 녹지 기반인설이고 공유 기반인설이고 주차장, 소방용수 다 마찬가지인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이거는 공동 이용시설이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5번이 해당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좀 쉬웠고. 다음 60번에 토의동 소재된 분양 시청 그 통지, 분양 공고, 양자의 공통으로 포함하는데요. 이 내용은 공부를 한 바가 없으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61번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 이것도 수업 시간에 중요 사항을 의결할 때 3분의 2 찬성이다. 중요한 거, 중요한 게 3분의 2 찬성이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구역, 위치 면적, 너무 중요해 보이고. 비용 부담, 정비사업비 부담, 시공자 선정, 이게 청산금 징수 지급 방법, 절차.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4번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뭐 나중에 찍기로 하고. 다음 62번 공동호 설치 관리에 관한 비용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공동호 설치 비용은 공방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63번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이건 잘 모르겠고. 2번에 조합 임원이 변력세 해당이 돼서 당연 퇴임한 경우에 퇴임 전에 간행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이건 국토개법이나 도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주택법이나 이 문제하고 무조건 틀리다. 문제에서도 여러 번 본 건데 이거는 당연히 확실하게 틀린 거고 나머지 볼 필요도 없이 답은 2번이고. 다음 64번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내용인데 가나 들어갈 숫자. 이 문제는 모의고사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라고 출제한 문제인데 지문도 거의 비슷한데 확실히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다음 65번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기준의 일부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아유, 조정 대상 지역 아는 거는 청약행정밖에 없는데 모르니까 넘어가고. 65번 66번 사용음사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 분할 모집을 해서 전체 단지의 사용음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관리된 주택이 돼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원칙은 완료 후에 예외는 동별로 맞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는 15일 안에 이것도 맞고. 3번에 사업주체가 동별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가 있다. 임시사용승인 받았으니까 사용해 갈 수가 있고. 4번에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 시공을 보증한 자 아니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인데 여기 좀 이상하네. 그래서 틀린 건 4번으로. 5번에 무단거주가 이거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모르니까 넘어가고. 그래도 4번이 4번을 답으로 해야 되는데 잠깐 여기서 빙의문도 잠깐 해제하고요. 이 문제가 난이도 상인데 왜냐면 답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답이 아닌 이 지문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난이 상으로는 분류를 했는데 요거를 공부를 좀 잠깐 공부가 오히려 조금 부족하게 되신 분들은 답은 4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 받을 수 없다. 이때는 법이 정했습니다. 시공을 보증한 자 아니면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지문이 여기를 틀리게 한 게 아니라 요거를 틀리게 만든 거예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그냥 안 받을 때가 있는데 요 사유 보증한 자 또는 해당 주택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업주체가 이유도 없이 안 받을 때 요 내용이 맞아요. 그리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요거 들어가면 안 되고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대표 회의 여기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공부가 오히려 좀 부족하게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내용.
사업주체가 파생도를 못 받는다. 입주예정자 대표회 이걸 다 기억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지만 답은 풀다 보면 4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빙의 모드를 다시 잠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인데 이제 실제 풀면 이렇게 풀린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약간 이제 내용에 관계없이 답을 4번을 쓰인 건데, 그다음 빙의 모드를 다시 빙의 모드로 돌아갑니다. 다음 67번.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 모집체가 광고를 할 때 광고에 포함되는 거 공부를 안 한 건데, 근데 눈치를 좀 살짝 보면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는 건데, 모집할 때 광고 대행에 설립인가 이게 포함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디귿번을 빼고 나면 답은 2번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 풀면 이렇게 찍을 거는 같은데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뭐 넘어가 버리고. 다음 68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 이 세대 구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허가받아서 하는 게 있고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처음부터 건설하는 거. 요건 중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연결된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한다.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처음부터 건설할 때 요건이 요거고, 기존공동주택에는 요게 해당이 안 되는 요건이니까 일단 기업을 빼버리고 답은 4번. 그래서 나머지는 다 내용이 두 세대 이하가 돼야 된다. 세대별로 욕실 보고를 둬라. 그 다음에 안전기준 뭐 충족해라.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업부 빼버리고 나니까 답은 4번. 다음 69번.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공익법인인데 등록. 등록이 나오면 무조건 민간이라 그랬는데 민간. 등록은 민간. 공익법인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틀렸을 거고. 이번에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 국가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긴 한데 국가하고 공동을 하는 건 좀 이상해 보이고, 어쨌든 뭐 자신 없는데 일단 2번은 좀 이상해 보이고. 3번에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공동 시행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조합이 공동으로, 고용자가 공동으로. 근데 토지 소유자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조합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고용자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해야 한다. 이게 확실한데 답은 3번이고. 4번에 국토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의 등록증을 대여. 대여는 대부인데 대부, 영어 갑하더 대여, 부정등록. 대부는 말소해야 한다. 영업정지 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소해야 한다니까. 4번 틀렸고. 5번에 영업정지 처분받은 등록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당연히 있는 거고. 5번 틀렸고. 답은 확실하게 3번. 다음 70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 당연히 맞고, 오피스텔은 준주택, 준주택은 다기, 오노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 오피스텔 딱 맞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일정한 시설 분리가 되면 별개 단지인데 단지를 구별하는 시설 20m, 8m. 그 중에 도시, 계획, 예정, 도로 8글자. 8글자가 8m.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되면 별개 단지. 확실하게 맞고. 3번에 주택에 딸린 이 말만 봐도 이거는 부대니까. 딸렸다, 부대됐다. 그러니까 복리, 내용 관계없이 틀린 거네. 자전거 보건소 당연히 부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은 안 봐도 뻔한 거고, 답은 확실하게 4번이고. 다음 71번.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 체계적, 잘 모르겠고. 2번에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
이것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3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할 때 리모델링 계획 이거 뭐 공부한 내용이 아니고. 4번에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 설계자 설계도 공부한 바가 없고. 5번에 대리선 리모델링 할 때 시공할 때 안전대안 요청한다. 요거는 확실하게 틀렸는데 그 안전대안 요청하는 거는 중축을 하니까 위험해서 이제 안전대안 하는 거고 대리선은 아무 관계 없는 거니까 답은 5번인데 그래서 이건 좀 확실하게 하나 맞췄고. 그 다음에 72번 건축성과 대지 면적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이때 건축선은 도로 직림선부터 소요 너비의 소요 너비의 2분의 1, 중림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2분의 1. 반대쪽에 하천등이 있을 때는 하천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부터 소요 너비만큼을 건축선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를 해야지. 이거는 도로로 쓰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제외. 그래서 소요 너비 2분의 1, 소요 너비 제외. 요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소요 너비 2분의 1, 그 다음에 니은부터 2분의 1이니까 이것도 안 되고, 기역번의 소요 너비 2분의 1, 그리고 니은번의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선 제외된 거. 답은 확실하게 3번이고 나머지 뭐 볼 필요 없고. 13번에 건축협정구역 공부하는 거니까 모르고 넘어가고. 다음 74번 가번 A도 BC에 소재한 자동차 영업소로만 쓰이는 건축물에 건축물 가로 건너뛰고 건축물의 용도를 전부 노련수장으로 자동차 영업소로 쓰다가 노련수장으로 바꿀 때 옳은 것. 이거 용도 변경인데 용도 변경은 자산 전문 연교 건축이 다 외웠는데 요거는 이종훈생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영업소로 쓰이는데 면적이 크면 이거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면적이 작은 거니까 이거는 이종 근린생활시설 같고 이종근생을 이종근생으로 바꾸는 거니까 용도가 바뀐 게 없고,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틀리고, 또 허가 대상 신고 대상도 아니니까 면적이 100 이상이라도 사용승인 받을 필요가 없고, 건축사 설계하는 건 당연히 관계없고. 답은 4번인데, 근데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답이 4번인데 이게 자동차 영업소가 이종훈색인지가 이게 확실한지가 이게 긴가민가 해서 일단 4번으로 찍어놓고,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해서 4번을 찍긴 찍었는데 일단 자신은 없는 문제고. 다음 75번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해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구조안전 이거 공부 안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음 76번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이것도 공부 안 한 건데 넘어가고. 77번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용적률이 얼마냐. 개선 문제가 나왔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풀긴 풀었는데 일단 좀 맞춰서 풀어보면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고,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을 다 합한 면적이고, 다만 용적률 계산할 때 주지 대피, 그러니까 주차 지하 대피 공간 요거는 제외다. 이대로 맞춰서 풀어보면 대지 면적이 1500, 그 다음에 각층 바닥 면적이 1000이고 동일한데 그중 지상 1층은 500은 부속 용도인 주차니까 이거는 빼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0은 이종훈색이니까 여기 면적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2층부터 11층까지 모두 업무니까 모두 면적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총 2층부터 11층 10개 층이고 면적이 1000이니까 그 면적이 포함할 때 일단 1000. 그 다음에 지하 1층은 주지 대표니까 다 빼야 되고, 지하 2층도 빼야 되고, 지하 3층 다 빼야 되니까, 그래서 대지 면적은 1500, 연면적은 1500으로 해서
1500으로 계산하면 1500 나누기 1500 나누기 1500 그러면 700. 그래서 답이 2번. 좀 계산하기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일단 뭐 공식만 알면 답은 좀 쉽게 찾는 거니까 이건 확실히 풀만 했고. 다음 78번. 대지에 공개공지, 공개공문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 공개공지가 필요한 지역은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이건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가 필요한 건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용도인데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근데 판매라도 농산물 유통시설 해당 안 된다. 이거 뭐 확실하게 빠지고. 나머지 초등학교, 관망탑, 운수 중에서 맨날 들은 게 요거니까 영역력 운수시설. 답은 확실하게 5번. 약간 쉬울 줄 알았는데 용도가 좀 까다롭게 나와가지고 좀 고민했지만 확실하게 답은 5번이고. 다음 79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농업인이 임대차 할 때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농사 못 짓게 됐다. 이럴 때 이제 임대차가 되는데 그때 60세 이상 고령으로서 농업 경영에 이용했던 기간이 5년. 이거 뭐 임대차와 관련해서 맨날 본 거고. 그다음에 위탁 경영 사유 구개영 중이다. 이건 3월. 이거 너무 확실하게 외운 거니까 일단 뭐 3월로 돼 있는 거 이게 제일 확실하니까 요거 중에서 55세 말이 안 되고 60세 고령 5년 이건 답이 쉽게 3번이고. 다음 80번.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이거 백선에 그대로 나온 문제인데 공직 취임 뭐 좀 당연히 임대차가 되고 위탁 경영이 되고 징집 군대 갔으니까 당연히 맡겨야 되고 농업법인 청산중이면 당연히 위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계획에 따라 위탁 이건 계획대로 하는 거니까 되고 그다음에 노동력 부족으로 위탁을 할 때는 전부 안 되고 일부죠. 일부. 그 일부가 3분의 1 날짜로는 30일 이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된 거니까 이거 확실하고 답은 그래서 5번. 자, 빙의 모드 해제합니다. 해제. 자,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좀 어려운 거는 건너뛰고 풀만한 것들만 골라서 풀었는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 풀다 보니까 의외로 몇 가지가 더 풀렸어요. 어려운 거를 못 풀었다 이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쉬운 거를 정확히 푸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난이도 하로 돼 있는 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실수 없이 정확히 풀고 난이도 중으로 돼 있는 요 문제 중에서도 실제 난이도로 보면 하로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정확히 풀어서 한 20개 근처만 정확히 풀면 충분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고 나가지고 통계를 쭉 내보면 요번에는 그냥 오차도 없이 전부 다 8개씩 1번도 8개, 2번도 8개, 3번도 8개, 4번도 8개, 5번도 8개가 정답으로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쭉 문제를 풀었더니 1번은 3개 찍었고 2번은 7개 찍었고 3번은 5개 찍었고 4번은 6개, 5번을 6개를 답으로 선택을 했어요. 모프 문제가 13개가 있는데 가장 적은 걸 선택한 게 1번인데 13문제 모두를 1번을 선택하면 이 중에 답이 5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몰아가지고 1번을 딱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점수를 내보면 27개를 다 맞췄으면 여기다가 5개를 더하면 32개. 그럼 80점인데 상위 난이도를 해결한 게 5개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버린다 하더라도 점수가 60점은 넘어가는 거죠. 또 좀 많이 실수한다 하더라도 50점은 다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중개사법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공법에서 이렇게 충분한 점수를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 버리고 쉬운 것만 골라 푼다. 어려운 것만 그냥 고민 없이 탁탁 버리고 나서 쉬운 거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시험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졌지만 실제 점수는 생각 이상으로 점수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신 분은, 공부가 잘 되신 분들은 80점 근처로 갈 수도 있고 좀 웬만큼 어느 정도 공부가 체계적으로 되신 분들은 60점은 좀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공부할 때는 쉬운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은 거, 어쩌다 한 번씩 출제되는 거, 출제 빈도가 높은 거,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A, B, C, D로 나눠지면 A그룹은 난이도도 높고 출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반면에 D그룹은 쉬우면서도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요 D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최소 10개 이상은 나오는 겁니다. 쉬우면서 자주 나오는 거, 여기에 집중하시고, 이게 확실하게 되고 나면 너무 쉬워서 자주는 출제 안 돼도 나오기만 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 일부, 살짝 좀 어렵긴 하지만 워낙 자주 출제되는 거, 이런 거 집중해서 좀 해결하시면 공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충분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은 딴 게 아니고 쉬운 거에 집중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맞추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학습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6과목이나 되고 그 6과목을 그 많은 거를 다 확실하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맞출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당연히 돼야 되죠. 핵심 내용은 확실하게 공부해야 돼요. 버릴 거 과감하게 버리고 핵심 내용 위주로 해서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풀어본 문제 중에서 많은 문제들이 수업 시간에 계속 키워드로 다룬 내용들, 분할에 나오면 있다가 맞고 없다 틀리다, 조건으로 나오면 있다는 맞고 없다는 틀리다, 뭐 기준 나오면 국토부 장관이다, 그런 지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걸 확실하게 정리해서 그거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안다고 문제가 꼭 풀리는 게 아니에요. 숙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봤을 때 그 표현이 나왔을 때 내가 외운 대로 바로 내용이 생각나게끔 반복해서 숙달하시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필요한 점수만 정확하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 되신 분들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충분한 점수가 나오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키워드 반복해서 숙달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35회 준비하신 분들은 공부도 편안하게 하고 점수도 확실하게 나오고,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